네, 유동성을 알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유동성을 찾을 수 있는 경제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그 화폐량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긴 있습니다. M2라든지 또는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자산들, 시중에서 이제 자산을 매입하고 값을 지불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 금액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이제 실물 자산으로 돈의 흐름이 가는 그 경로를 지금 파악하는 데는 물가 대비해서 돈의 가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그거를 이제 감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감을 잡을 때는 그 실질금리라는 거를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금리는 그 명목금리에서 이제 물가를 차감한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100만 원을 은행에 이제 예금을 했는데 4% 이자가 붙고 반면 그 물가 상승률이 7%라고 하면 이자를 받더라도 향후에 이제 그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지표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이 예금보다는 다른 이제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들,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이제 실질 금리를 계속 추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고요. 지금도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미국의 금리는 4%, 기준금리 4%인데 물가는 지금 7%인 상황이고 실질 금리는 지금 마이너스 3%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그 금리 상승기에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는 자산 가격 하락으로 지금 될 수도 있고요. 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금리가 하락기거나 또는 기준금리가 2% 미만의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 시중의 투자자금들이 예금이나 다른 전통적인 자산에서 벗어나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그런 실무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실질금리는 지난 30년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도 마이너스기도 하고 향후에 이제 금리 하락기가 오면 다시 이제 실물 자산이 상승 압력을 받을 텐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미국 부동산이나 우리나라 부동산과 실질금리와의 상관관계는 한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5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유의미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네, 앞으로 반복될 유동성 경제, 인플레이션 경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보유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언급한 그 대표적인 자산으로는 도심 부동산 그리고 미국의 이제 주가 지수, 미국의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도심 부동산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인구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근데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1인당 이제 그 한 가구의 구성원 명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도심 집중화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는 계속 팽에서 종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과밀화되고 있기 때문에 도심 부동산,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물론 그 종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공급의 속도가 한정적인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기축통화국의 주식, 미국 주식인데요. 글로벌 교육통화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이제 쓰는 게 당연히 이제 달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자국 통화로 이제 결제하는 게 아니고 다 달러로 바꿔서 다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 기업은 그냥 자기네 나라 통화로 무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국 통화의 가치 변화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그 달러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또는 달러의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미국의 중앙은행의 정책이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들이 전부 다 자국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리쇼어링 또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모두 다 미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그 재정 정책을 하는데 재정 정책을 하려면 그 국채를 발행해서 그 재원 조달을 하잖아요. 자국 기업 그리고 자국 경제를 위한 서포트를 위한 재정 정책에 전 세계가 그 국채를 다 사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미국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결과가 있겠죠. 그 혜택들이 고스란히 미국 기업에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사적으로 그랬고 다른 그 주요 통화국 유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초장기적인 그런 주가 흐름들이 미국 기업은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특권 때문에 미국 주식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이은 금리 인상과 저성장의 고착화, 고물가 및 고환율 상향으로 경제는 나날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경제 사이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그 방법이라든지 정책이 시행됐을 때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지고 실물 경제에 투입이 되는지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사이클 변화에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조금씩 조절할 수도 있어야 하겠고요. 뭐 지금을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니까 내년에도 이제 기준금리 계속 올라가면서 대출이라든지 여러 금리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부채를 상환하는 그런 디레버리징 그 전략을 계속 확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경기 사이클이 다시 바닥을 찍고 확장 국면으로 돌아설 때까지 홀딩 하셨다가 다음 금리 인하가 다시 시행이 되고 그리고 유동성이 다시 풀려나갈 때 자산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었던 돈은 쉽게 회수가 안 되거든요. 특히나 금리 상승에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푼 만큼 회수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향후에 다시 완화 정책이 시행이 됐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연준의 자산 대차대조표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한 4.2조 달러였어요. 근데 요게 이제 코로나 시행되면 그 양적 완화 시행되면서 8.9조까지 지금 확대가 됐거든요. 연준에서는 물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뭐 양적 긴축도 발표하고 하지만 실제 중앙은행이 매입했던 자산을 적극적으로 팔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자산을 국채를 매각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 금리가 더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팔지 못하고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그냥 소각하는 정도의 그런 아주 소극적인 양적 긴축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9조까지 늘어났던 연준의 자산이 지금 8.6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줄지 않았죠. 그래서 연준의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를 하려고 하는 정책은 지금 금리 인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금리가 고점을 치고 그리고 물가가 잡힌다고 가정을 했을 때 향후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연준이 묶어뒀던 그 금리로 묶어뒀던 유동성이 다시 시중에 풀리면서 자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